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경제 전문가 33명이 진단한 2025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읽어볼 텐데요. 이 책의 대표 공저자인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려 33분하고 같이 쓰신 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발간된 지도 시리즈가 벌써 9번째, 9년째. 올해가 9년째고요. 예. 이 책은 출판사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그 연구소가 조그마한 연구소가 있는데 경제 추경 연구소에서 이 작업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의 활동과 그다음에 출판사의 요구, 출판사의 요구는 보통 사회적인 수요를 좀 반영하는 그런 걸 좀 요청을 하는 편인데요. 적극적으로 그 두 단체의 요구 조건이 맞아들어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해마다 중요한 차년도 경제 이슈를 정리한 책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예. 그 33분의 경제 전문가분들이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뭐 저자들의 상황도 있고 네네. 또 우리가 선정하는 주제에 따라서 전문가들 섭외하는 분들 좀 달라지기도 하죠. 어떻게 좀 전망이 틀렸다 싶으면 다음에 참여 못하시고 막 이러진 않으시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전망은 좀 약간은 다소간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보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통상 정책이 상당히 보호주의 정책으로 이제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런 면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있을 때는 또 그런 정세를 잘 판단하는 정치 경제학자를 섭외한다거나 또 몇 년 전에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붕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대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국가별로 우리가 떠오르는 국가와 주목해야 될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인도 전문가, 올해는 인도 전문가를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을 또 모셔서 섭외해서 책을 또 저자로서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또 중요한 파트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키워드를 꼽아 주시더라고요. 그 해를 네.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2023년은 네. 천하양분이었고 2024년은 무노멀, 뉴노멀이 아니라 무노멀이었고요. 어떤 식으로 이 키워드를 정하게 되세요? 그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그 각 장별로 총 5개의 큰 챕터가 있는데 그게 속한 대표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죠.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차년도 경제 전망에 가장 적절한 현상, 한국 경제가 또는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과 정부 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딱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좀 사자성어들 해서 많이 쓰는 편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2025 한국경제 대전망 이 책의 2025년 키워드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씩 같이 한번 열어보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동분서주입니다. 동분서주. 어떻게 좀 많이 바빠진다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예. 마음도 몸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그렇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빅 G2라고 하죠. 네.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세계 경제 속에는 상수처럼 두 세력의 어떤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욱더 그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또 2기 정부지만 1기 정부 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고조된 형태의 어떤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공급망을 각자가 이제 운영하는 형편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4년 전에 확인을 했고 그런 속에서 우리 같은 통상 중심의 국가들은
여전히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위기는 동시에 또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살려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기업들과 우리 산업, 또 정부는 굉장히 좀 바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동분서주라는 키워드를 생각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감이 많아서 분주하다 이러면 되게 좋을 텐데 고민거리가 많아서 동분서주한다라고 하면 또 쉽지 않은 또 한 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내다본 2025년 경제 성장률도 사실 한 1.9% 정도여서 이제 우리가 1%대 성장하는 국가야?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도 체감을 하시거나 또 놀라시거나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회복이 되려면 반도체 수출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 전망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반도체는 작년 2024년 여름부터 좀 사이클이 이제 업 사이클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 수출 효자 품목이죠. 사실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반도체 부분이 좋지 않아서 또 우리 어떤 그 국세 세금 특히 법인세 쪽에서도 세금이 잘 거치지 않으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반도체 기업의 어떤 실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네. 세금도 적게 거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한 4번 정도 큰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큰 슈퍼 사이클이라고 했던 부분이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작년부터 다시 이제 업 사이클로 들어간 사이클은 2017년 사이클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사이클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 올라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폭발적인 상승세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또 여전히 메모리 부분에 좀 치중해 있다라는 거하고 예를 들면 AI 특수에 기초한 어떤 그런 부분에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우리 산업이 잘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산업 그리고 우리의 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또 그 반도체를 사서 쓰는 대외 경제 환경 자체도 또 계속해서 좋아야 할 테고요. 네. 그 우리가 사실은 수출과 내수 양쪽에 두 날개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내수는 위축되어 가고 있고 수출이란 자꾸 한쪽 날개로만 날려고 하는 좀 이상한 그런 불균형한 흐름으로만 가고 있는데요. 내수는 어떻게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내수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수출도 사실은 이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우리의 양날개거든요. 전체 뭐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도 정유, 조선. 네, 수출도 상당히 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적인 어떤 수출 품목도 너무 이제 한쪽 부분에만 몰려 있거나 또 지역도 편중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 수출을 하는 국가나 블록의 어떤 경제가 좋지 않으면 또 전체적으로 수출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출도 좀 균형 잡힌 어떤 수출을 할 필요가 있고 지역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수가 소비와 투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내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소비가 굉장히 이제 그 민간 소비가 선진국 중에서 민간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미국은 65%, 60% 다 넘죠. 원래 선진국 경제는 경제 규모가 커서 좀 수출이 어렵더라도 대부분이 어렵더라도 내수에 의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하는 형태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소비 부분이 너무 이제 낮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채 문제, 가계 부채 문제나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비의 여력이 많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또 팬데믹 이후에 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가 상승과 고금리, 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를 하다 보니까 또 가계의 어떤 부담이 커졌고 그래서 소비의 여력이 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내수에 대해서 기대한다면 금리 인하가 충분히 돼서 좀 뭐 그 가계의 어떤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금리 인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이게 부동산 부분을 자극해서 가계부채가 또 늘어날지에 대해서 그쵸. 되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 부분에 의한 내수 회복, 또 지금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도 역시 투자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 이 두 내수를 지탱하고 있는 두 날개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 의한 성장률, 뭐 견인, 경제 안정 이런 것도 좀 쉽지 어둡게 않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수 소비를 또 끌어올리기에는 또 한계도 있고 이 시장은 또 위축이 되어 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통해서라도 좀 소비 여력, 투자 여력을 좀 끌어올려주면 좋을 텐데 네. 가계부채 때문에 또 쉽지는 않고 뭐 전문가들이 예상치 이런 게 있을까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는데 우리는 그 여력이라고 보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미국의 Fed에서 결정하는 금리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 작년 가을께로 시간을 돌이켜 보시면 2025년 올해에 미국의 중앙 FOMC에서 한 1% 포인트 정도 이제 25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100bp 그러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뭐 한 번은 B컷을 한다든가 그리고 한 번 25%씩 뭐 3번, 2번 정도. 그러니까 3번 혹은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일종의 금통위원들의 컨센서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이후에 물가의 상승 가능성 때문에 지금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를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다면 폭은 0.5% 정도. 네. 예, 뭐 0.75 정도도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그 보통 뭐 FOMC 위원들이 내년도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금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걸 보면 한 2번 정도 또는 2-3번 정도 0.5에서 0.75 정도의 어떤 폭을 인하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중앙은행의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통화정책의 어떤 그 여유 폭이 사실 결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금 경기가 워낙 나쁘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너무 급속하게 가라앉고 있는 걸 이제 염려해서 금리는 할 것이다.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어느 만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금리 인하 올해도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폭과 횟수를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한 0.5% 정도 예, 그리고 한 2번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 이제는 완화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그만큼 재정 지출도 확대가 가능할 것이냐를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또 유동성 이제 풀리게 하는 것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마중물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할까요? 예, 재정 정책은 사실 금리 정책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그 정책 수단입니다. 일종의 밀물처럼. 그렇죠. 모든 비가 온다라고 하면 한쪽에 오지 않고 전체 다 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비가 안 와도 되는 부분까지 이제 그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오버플로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치는. 그래서 금리 정책은 모든 부분에 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정 정책은 딱 정책 목표를 정해서 타겟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부작용도 있고 부작용은 좀 늦게 결정이 되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재정 정책 방향은 결정이 신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너무 우리가 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어떤 비판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를 하강시키는데
오히려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정부 당국을 통해서 기재부죠. 네. 재정 정책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팽창적으로 하라고. 풀어라. 예. 정부에서는 한국은행 보고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해라. 음.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책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할 때 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사실 정부의 책임을 지금 할 주체가 좀 약간은 어렵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은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소비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도 위축이 됐고, 경기는 또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는 또 펑크가 나고 부족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또 재정 지출도 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약간 좀 그 악순환 고리에 있었는데, 그 악순환 고리를 좀 풀어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나오는 거고, 전문가분들의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도 이제 전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는 유동성이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요. 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현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부동산은 오히려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금리가 이제 인하기로 돌아서지만 우리가 아주 그렇게 미국도 피봇을 했지만 그렇게 전격적으로 피봇을 하지가 못하고 있는 거고, 네. 굉장히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가계 대출 문제, 그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와 부동산의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그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뭐 이렇게 전망을 하신 분이 유동성이 왕이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갭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그렇게 논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시경제가 좋지 못한 영향도 부동산이 안 받을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유동성이 왕이라고 해서 그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네. 유동성의 왕이다라고 읽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이런 쪽으로 좀 귀결이 된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네. 앞에서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 키워드는 동분서주였는데 세계 경제 키워드가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은 말 그대로 같은 뭐 이불을 덮고 있지만 꿈은 다르게 꾼다. 내 이웃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적이더라. 서로 다른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각자 이제 영역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네. 모든 분야에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G2의 어떤 경쟁, 사실 세계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를 보는 그 시각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6%니까 4분의 1 정도 되고요. 네. 한중일이 합하면 한 25%쯤 됩니다. 또 4분의 1입니다. 나머지 4분의 1이 영국을 포함한 EU입니다. 근데 조금 떨어져서 한 20% 조금 안팎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다 합하면 또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G20, G20 국가를 보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G20 국가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 경제 규모를 다 합하면 한 90%가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경제 블록들이 서로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정책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뭐 이제 본격적으로 통상 정책을, 자국 산업 보호와 이제 제조업도 다 불러들이겠다고 하고 첨단 산업, 사실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지난 팬데믹
기간과 트럼프 1기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은 부분 이제 중국으로의 어떤 그 기술 자립을 못하도록 네. 그렇게 압력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중국도 기술 자립과 글로벌 공급망,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목표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EU는 어떻습니까? EU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사실은 경제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려운 국가들이 보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보니까 지금 독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내세우고 있는 거는 또 뭐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르는 녹색 기술을 주 산업의 어떤 경쟁력으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도 하고 또 파트너도 삼기도 하고 그런 형국이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EU 이 세 큰 어떤 블록들에서 서로 이제 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 블록들이 서로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모였다 흩어졌다 경쟁했다가 그걸 또 그렇죠. 반복하게 되고 네. 그 사이에서 뭐 무역 장벽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브릭스 국가들은 또 회원국들을 더 많이 또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경제로 따져보면은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음. 그 4분의 1을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미국, 네. 전 세계 GDP 한 25% 차지하는 미국. 그렇죠. 사실 또 우리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좋아야 우리도 또 수출이 좋아지는, 물론 이제 과거의 패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경제 상황은 2025년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우리의 수출 1위 국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는 중국이었다가 사실은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한국이 우리 선진국으로 사실 들어가게 된 큰 역할을 한 것이 중국이죠. 2010년대. 그렇죠. 2000년대, 10년대 이후에 지금 우리의 경제가 선진 경제가 된 거는 상당히 많은 중국인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우리의 어떤 무역 그 구조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수출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어떤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정말 그렇죠.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미국 경제는 뭐 계속 좋을 거라고 25년도 굉장히 네.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24년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25년도에도 뭐 전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원탑입니다. 미국이 제일 좋고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되는 나라가 1년에 올해 2.9% 성장할 거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24년도는 2.9%. 한국 경제는 2%도 안 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24년도는 이제 2.1%. 그다음에 뭐 올해 성장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5% 안팎으로 이제 크게 떨어질 거로 보는데 네. 이거에서 보더라도 미국 경제는 굉장히 앞으로도 뭐 저는 좋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세계에서 덩치가 가장 큰 친구가 가장 많이 키가 또 커지고 있는. 네, 100km 넘는 달리기도 100m 달리기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또 미국으로 네. 쏠려가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쪽에서의 경기가 좋아져서 미국 쪽의 수출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관세 장벽이라든지 또 그런 경제 권역별 이합 집산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네. 마냥 미국이 좋다라고 해서 또 우리의 수출이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수출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국토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국경에 네. 그쪽으로부터의 무역이 굉장히 이제 많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 예정자가 압박을 가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흑자 국가고 미국으로 치면 적자 국가인 한국 그다음에 독일, 대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통상의 어떤 압력이 높아질 거로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관세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무섭게 뭐 20%, 60%까지 트럼프가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협상의 질에 따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관세를 또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스스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어 있는 정책, 그러니까 무역 정책, 재정 정책, 이런 부분은 지금 아마 1월 21일 이후에 취임하면 바로 아마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관세를 뭐 많이 매기면 결국 수입 품목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재정 정책도 일단은 감세, 그리고 뭐 그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 감세된 법인세, 소득세 부분을 메우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또 미국 지금 막대한 국채 그 적자인데도 국채 발행을 또 해서 네. 그걸 메운다라고 하면 결국 이자율 상승 뭐 이런 것이 야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FOMC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에 대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기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를 이제 팍팍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관세도 올린다고 하고 재정 지출도 뭐 감세를 비롯해서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물가 상승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이제 너무 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책으로도 반사 이익을 얻어서 다시 한번 중임에 성공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 잡을 수도 없을 테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는 분명히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물가를 어떻게 또 본인은 진정시킬 거냐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까도.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딜레마의 상황에 그쵸, 빠질 딜레마죠. 건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 정책이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상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보편적 관세나 또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또 크게 막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인민 정책을 이렇게 억누르게 되면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나서 시장 임금에 대한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됩니다. 네. 아까 또 감세하고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업 투자를 이제 촉진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이 감세를 하고 또 재정 지출은 또 이렇게 그 소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커지는 재정 적자를, 그리고 뭐 관세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느냐? 뭐 관세를 인상하면 이전에 어떤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규모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관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재정 적자하고 정부채가 확대돼서 이 이자 비용 증가 뭐 이렇게 되면 또 미국의 국제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또 역으로 이게 또 성장에 대한 어떤 부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네거티브한 측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도 표현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네. 그거를 풀어나가는 해법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스타일은 예측 불가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또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그렇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우리도 뭔가를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하기도 더 힘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경제 전망 책을 낼 때 해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음 연도 경제 전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올해도 예측한 불확실성은 사실은 이 책이 발간할 때는 작년 24년 10월 말에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미국 대선 하기 한 열흘 전쯤에 이제 책은 발간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누가 확실하게 이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책 내용에 쭉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을 약간은 좀 중립적으로 썼지만 그걸 좀 더 우위를 둔 분들이 네. 저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변화가 있고
이거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변화가 가장 우리에게 닥친 불확실성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 사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건 진짜 정치가 경제를 또 좌우하고 있고 네. 원래도 심했습니다만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네. 그게 또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불리를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의 정책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네. 우리에게 유의미한 거 혹은 부정적인 거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업별로 보자면 유리하게 진행될 산업도 있고 불리하게 될 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의 첨단 분야를 미국에 투자한 네. 그러니까 반도체 뭐 2차 자동차, 전지, 네. 2차 전지 이런 데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음. 실제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IRA법 때문에 그 상당히 이제 그 산업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유리했던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 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있죠. 축소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그냥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조선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거의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벌써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는 또 조선 경쟁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특정한 어떤 그 회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도 인수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유망한 부분이 있고요. 뭐 방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뭐 좋은 분야가이기도 하고, 또 바이오 헬스 이런 분야는 여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글로벌 공급망 중에서도 우리의 어떤 기업과 산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뭐 상당히 뭐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면 관세를 매길 텐데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큰 영향이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또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도 뭐 시범 생산을 비롯해서 네, 조금씩 돌아가기는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또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우리 수출로도 잡히고 우리 생산과 고용, 네. GDP에도 도움이 될 텐데 결국은 이제 미국 땅에 가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미국 GDP 올려주는 일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그 과실은 한국으로도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자본 이전을 통해서 좀 네, 많이 네, 들고 그렇습니다. 들어오기는 네, 네. 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 공장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미국에다가 현지 투자를 많이 또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곧 달러에 대한 수요이기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강달러 현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에도 강달러 현상이 어떻게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킹 달러라고 하죠. 그렇죠. 그죠? 예, 완전히 킹입니다, 예. 달러가. 예. 지금 우리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정성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욱더 강해진 면이 있고요. 뭐 달러 강세의 현상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현상인데 그렇죠. 원화 약세가 더욱더 크게 이제 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좀 아픔이죠. 달러도 강세지만 원화는 훨씬 더 약세. 네,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더 하락한 게 이제 원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책 내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를 보니까 네. 그때도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정점을 찍었던 것은 2016년 미 대선이 있고 트럼프 당선이 확실될 때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취임하고 한 달 후부터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 우리가 작년 대선하기 한 9월 달쯤부터는 한 1,300원 초반대였어요. 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뭐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음. 어려워질 거다. 통상 네.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저는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해서 한 1,450원까지가 이제 피크를 치고 좀 안정화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비상경과 탄핵 이후로 워낙 국내 정세가 불확실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1,500원은 넘나들고 있잖아요. 1,500원 바라보죠. 1,470원. 예.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의 위기는 아직 해소되지가 않았잖아요. 그까지 만약에 가세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 원화 약세는 좀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안팎의 불확실성이 좀 잦아들고 우리 경제 체질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원화도 강세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냥 환율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게 우리 그러면 이제 체력이 좋아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요원하고요. 그렇죠. 예,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질문을 사실은 국내외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과연 이 위기를 한국 경제가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원화의 가치에 대한 어떤 판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그 나라의 그 경제 체질은 통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원화의 약세 흐름은 또 당분간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본도 엔화 가치가 약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경제 조금 올라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달러 대비니까 역시 예. 엔화도 계속 약세입니다. 엔화 약세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혹시? 네, 일단 엔화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예. 역시 이것도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도 일본의 저금리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 차이에 의한 그 금리 차이가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엔화가 달러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엔화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약한 엔화의 원인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래는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그 금리 차이를 줄이는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하. 현재 일본의 정책 금리는 0.25%입니다. 그렇죠. 매우 낮죠. 예. 그리고 그 코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렇게 근원 CPI 상승률이 2.6%입니다. 그럼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율이니까 마이너스 2.35%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중앙은행이 뱅크 오브 저팬이 올릴 수 있는 정책 금리 인상의 그 스페이스가 폭이 2.35%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엔화에 대한 어떤 그 약세 기조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완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면 예. 자산 가격이 대폭합니다. 대폭 하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하락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우시는 폭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역시 일본 엔화도 상당히 이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엔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운영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엔화 약세가 될 것인데,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엔화보다 더욱더 약세가 되면 어떨까. 사실은 우리 수출 기업하고 일본의 수출 기업이 사실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저가 이렇게 되면 일본의 어떤 경쟁하는 기업들에 대비 가격 경쟁률이 일본이 훨씬 더 있는 것이 되는 거라서 우리 수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참 환율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도 금리를 또 마냥 0%대 제로 금리로 두는 것도 부담이고, 왜냐하면 또 한번 물가를 놓쳐버렸다가는 또 실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방향이기는 한데 또 속도 조절을 또 해야만 하는 거고요. 자산시장에 또 충격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서 그런데 방향만큼은 또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에서도 우리는 일본과 경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은 엔저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셨는데 좀 상대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원화의 약세와
엔화의 약세. 사실은 경제에 대한 어떤 일본도 올해 역시 경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자체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IMF나 국제기구에서 보는 한국의 경제 전망이 좋기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낫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유일한 해가 2023년입니다. 우리가 1.4% 성장했던데. 네. 그리고 일본은 그보다 높은 1.6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4년도도 물론 우리가 성장률이 조금 높죠. 올해도 조금 높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건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우리 경제가 더욱더 약해진다면 엔화보다도 오히려 더, 엔화 약세보다 원화 약세가 더 크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일각에서 보던 1,500원대 미만에서 전혀 이제 떨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일본은 예를 들면 회복하거나 그래서 엔화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통화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는, 약세의 어떤 기조는 우리가 더 심화되고 더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절대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의 거의 한 2.5배 이상이기는 합니다만, 네. 중요한 것도 이제 성장률, 얼마나 네. 또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일본은 거의 멈춰서 있었는데 다시 시동을 걸었고, 네. 우리는 빠르게 달리다가 네. 속도가 또 줄어들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어서. 네.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 시장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뭔가 경기 부양책을 세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효과를 내고 있느냐, 다시 중국의 성장 동력의 발전기를 돌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의문부가 들었었습니다. 2025년에 중국은 어떨까요? 올해 중국은 관건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정해서 회복되느냐, 부동산. 그리고 내수에 대한 또 수요 자극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전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통해서 이제 뭐 내수나 경제 성장, 경기 안정하려고, 경기를 이제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중국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도 첨단 제조업 성장 쪽으로 이제 방향을 크게 틀어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연착륙하느냐, 그리고 첨단 제조업 분야의 발전이 얼마나 이제 그 이상적으로 되느냐가 중국의 경제 회복에 있어서 키라고 봅니다. 이제 중국 경제에서 5% 성장률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6%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올해도 한 4% 중반대 정도를, 정말 놀라운 숫자거든요. 예. 우리가 중국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두 자리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중국 경제가 이제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 4%대까지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상당히 조금 쉽지는 않다, 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 뭔가 한 5% 성장률은 또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양과 질을 둘 다 포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그 기업들이 이제 수출망을 좀 굉장히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좀 더 그때면 이제 세계 경제 지형에 큰 영향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중국도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이 중국의 내수를 다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잉 생산을 해서 만약에 내수를 통해서 다 채우고 나면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예전처럼 저가 상품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주력 상품들보다 퀄리티나 가격 경쟁력이 훨씬 좋은 상품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 보자면 우리가 100원 받는 거를 중국에서는 똑같은 상품과 비슷한 퀄리티를 가진 상품 50원에 판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아세안 시장하고 우리가 이제 남방, 서남방 시장, 그리고
남미 시장에서 이제 중국 기업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걸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머징 마켓에서 또 깃발을 꽂으려는 그렇습니다. 중국과 또 예. 마찬가지로 그 제조업에서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네. 또 마찬가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2024년에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 쇼핑 앱에서도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고 그렇죠. 그 과잉 생산된 것을 전 세계로 막 밀어내기 식으로 팔고 있고 했는데 과연 우리 기업들이 단가에서도 경쟁이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기술력 측면에서도 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더 이중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공간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축구에서도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좀 보여야 공격을 해서 골도 넣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지형도로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공세를 가하면 좋겠습니까? 뭐 미국, 중국, 유럽, 뭐 네. 제3국가들. 그 종합하자면 사실은 올해 경제, 뭐 이게 올해 경제만 그렇겠습니까만은 사실 올해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핵심 그 키 팩터가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이제 종합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경제가 올해 정말 회복하려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하나는 내수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 근데 뭐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정치권이나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좀 달려 있는 면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에 대한 회복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또 아까 말씀드린 좀 우리가 다변화해야 될 부분, 또 지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 키 팩터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경제와 정치의 변화에 따르는 어떤 그런 변수들이죠. 사실 두 개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트럼프 정책이나 중국의 어떤 뭐 정책 이런 것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싸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어떤 뭐 우리의 수출 주력품이 반도체나 어떤 자동차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이거 역시 또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어떤 그 종속적인 변수인 것이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내수와의 어떤 그 내수 부분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면이 있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회복을 이제 살려야 되고요.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뭐 기업이 결국에는 경제활동 기업이 하는 거지만 정부가 좀 먼저 나서서 좀 어떤 기업의 어떤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풀어주는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기조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건전 재정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그 악순환을 가져왔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 사실은 건전 재정한다고 정부 재정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지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세금도 적게 거치고 세금이 적게 거치니까 정부가 재정 지할 실탄이 부족해서 집행을 안 하고 다시 또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세금도 안 거치고 경제도 안 살아나고 그런 것이 최근에 한 2년 정도, 2년 정도의 어떤 굳어진 어떤 경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거를 좀 빨리 좀 탈피해야 된다. 특히 이제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촉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점에 따라 좀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 GDP 대비 한 50% 정도에 육박한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네. 정부부채 비율로 봤을 때 과거 대비 너무나 빠르게 정부부채 비율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는 축. 근데 아직 뭐 100%를 넘은 선진국에 비했을 때 50%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건전한 거다. 네. 라고 보는 시각. 네. 그럼 교수님이 약간 그 후자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자체를 봐서는 안 되고요. 예. 규모 자체가 전부 다 예를 들면 1년 안에 다 갚아야 될 그런 단기 부채다. 그러면 1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면 바로 위험하죠. 그만큼을 또 빚을 내서 또 그걸 롤로버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부채 구조를 보면 1년 미만, 그러니까 단기 부채가 전체 10%도 안 됩니다. 전체 우리 국가 부채. 그러니까 50%라고 한다면 한 우리가 2,500조 정도는 GDP니까 1,250조 정도 중에서 한 10% 정도가 10% 미만이 이 단기 부채이고요. 그러니까 장기 부채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의 질도 괜찮아졌다, 좋아졌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자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의 상당수 많은 분야를 이제 이자로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자는 1% 안팎입니다.
예.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가지는 것보다 내국인들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좋고 그래서 마이크로적인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어떤 국가 채무의 어떤 질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정부가 그게 너무 이제 바인딩 돼 가지고 뭔가 우리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계, 기업, 부채를 보자면 정부 부채가 국가 채무가 가장 여유가 있어요. 그 GDP 대비 비율로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비율은 다 100%가 넘었는데 그렇죠. 정부 예. 부채 비율만 50%. 네, 네. 이게 조금 이제 씁쓸하긴 하죠. 예, 부채가 뭐 많이 네. 있는 건 좋지는 않은 아, 것입니다만은 그럼요. 건전한 게 좋습니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보자면 경제 주체 보통 이제 경제 주체 세 가지 주체 가계, 기업, 정부, 뭐 해외까지 해서 네 개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세 개의 주체인데 다른 두 주체들은 정말 힘듭니다. 예. 가계, 기업보다 정부가 가장 건전한 나라, 재정 건전성이. 이것도 물론 이제 양면성으로 여러분이 또 들으시는 분마다 또 해석을 또 달리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2025 한국 경제 대전망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우리 류덕현 교수님께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상이몽의 세계 경제, 동분서주하는 한국 경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만 다시 네. 한번 더 정리해 주시다면요. 2025년 올해 세계 경제는 이제 동상이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각기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글로벌 공급망 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 EU도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저마다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에 땀 나도록.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열심히 뛰면 동분서주하면 네. 거기에 맞는 알찬 결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을 가져야겠죠. 예. 오늘 별책부록은 경제 전문가 33명이 진단한 2025 한국경제 대전망을 읽어봤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